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들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근데 또 저희가 또 저번에 녹화를 하고 세 번째 만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다려주더라고요. 꿈꾸죠. 네. 꿈으로 막 그래서 다음 주에 무슨 얘기하지 막 이런 얘기 생각하고 사실 저는 처음에 1회 녹화 때의 사연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 여운이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회가 거듭할수록 뭐랄까 이제 함께 나누는 분들의 이 심정을 알아가니까 네. 이게 저도 또 동시에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가 또 기도 편지를 써주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감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직접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쵸. 네네. 그게 얼마나 그분들한테 치유가 되고 또 막 기다려지고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또 항상 방송국에 오면은 뭔가 기대하는 마음보다도 네. 뭔가 내가 회복될 수 있다. 나도 뭔가 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여기 계시는 또 교수님과 목사님과 또 우리 또 MC 또 오남 씨를 통해서 또 함께 이렇게 우리가 또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의 사연이 도착해 있을지 노크토크 세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제 동생은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라는 이유로 심하게 맞지 않았는데 제 남동생은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생인 현재까지 엄마 아빠의 폭행과 폭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는 남자가 깡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쓰레기다. 이런 말을 수시로 들으며 자란 남동생. 제가 엄마 아빠를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동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누나는 여자라 엄마 아빠의 지속적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동생은 저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곤 합니다. 어릴 때는 저도 힘이 없어서 동생이 당하는 폭행을 막아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불쌍한 제 동생.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동생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무너진 저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진짜 아동학대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단 네. 현황을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가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에 따르자면 우리가 전체 아동학대 건수를 보죠. 2011년에 6,058건이었어요. 이것도 상당한 거죠. 네네. 그랬다가 2016년이 되면 이게 18,700건으로 올라갑니다. 3배가 증가했죠. 이건 노출이 되고 그렇게 보고가 된 사례만 그런 거예요. 숨겨진 사례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거기다가 이런 그 추세들이 워낙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상승한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너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돼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가정 안에서도 이 공격성이 나오고 네. 자꾸 가정 안에서 가장 이제 약자가 이제 아이들인데 네. 아이들이 그걸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은 전 사회적으로 지금 분노가 지금 굉장히 꽉 차 있고 네네. 이 팽창된 분노의 이 사회적 분위기가 가정 안에서 손쉽게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이 그 감정의 모든 그 찌끄레기를 다 받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아동학대가 지금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네. 좀 나타난 걸로 봤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 아이들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겪는 공포는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뭐, 어느 정도인가요? 상상을 초월하죠.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성인이 저보다 키가 한 3배 정도 크고 네. 덩치가 3배 정도에다가 무게에다가 흉기까지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제 맞을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 그 공포가 어떤 걸까? 아이들은 가해를 하는 어른들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육체적인 폭력만 있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언어적으로 너 때문에 이 모양이야. 너 때문에 넌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가죠. 그러면 아이는 생각하는 거죠. 아, 난 죽어야 되나 보다. 아, 난 쓰레기인가 보다.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가져가요. 이건 역시 학대죠. 네. 육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 내에서 일어난 학대 안에는 다 포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안타까운 사례가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5살의 학대가 10살이면 끝날까요? 10살의 학대가 15살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인이 돼서까지도 이 학대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기다 아이들은 요청할 힘이 없잖아요. 네. 대응할 만한 힘이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묶여 있으면 아이에 풀려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의 이 아이들은 공포도 크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나가면 괜찮을까? 다른 데는 또 갈 곳이 없어요. 네. 버려질 것에 대한 불안, 유기 불안도 동시에 발생하죠. 나가지도 못해, 들어오지도 못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부모라고 하는 건 나에게 모든 세상이에요.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이 모든 세상이 순간이 공포이고 모든 공간이 다 아픔이고 통증이라면 이 아이가 겪을 이 공포의 수준이라는 건 우리가 공포를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만 굳이 1점에서부터 100점까지라면 저는 100점일 거라고 봅니다. 아니 도대체 자기 자식을 왜 학대하는 거죠? 그 부모들의 심리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네. 지속으로 아파서 난 자식을 왜 때리냔 말이에요. 네네. 더군다나 그 작은 아이들을.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폭력의 대물림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부모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 폭력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보고 배운 대로 아이들에게 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이걸 흔히 부모의 피학대 경험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공감의 경험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공감을 해줄지 모르는 경우가 이렇게 생겨나요. 네. 우리 부모의 사랑이 본능이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때리거나 버리는 일이 없어야죠. 오히려 이건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의 희생이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공감력이라는 것도 학습되는 거라 공감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공감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런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아이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 컸는데 이 아이가 본인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분풀이로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선 처음부터 난 이 아이를 원치 않았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뭐 부모들 계획에 다 아이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계획이 없던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애들 둘 있는데 걔네들 원래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태어난 거죠. 그렇다고 제가 그 아이들을 학대하진 않죠.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에 대해서 미움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모들이 네.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한 감정을 아이에게 쏟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술입니다. 술이에요. 그놈의 술이 왼수. 이 세상에 돈이 왼수고 술이 왼수예요. 아이고. 이 아이들이 술 마신 부모들이 그 술 마시지 않았을 때보다 폭력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이유는 단순하고 몇 가지 우리가 뻔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이 아니에요.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그 매일 일상의 현장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마음이 어렵네요. 그럼요. 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고 정말 가장 그 편안하고 네. 안정을 얻어야 될 이 보금자리에서 정말 늘 이렇게 불안 속에서 떨어야 된다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요. 힘이 있으면은 분노고 네. 또 힘이 떨어지면 불안으로 오는 이 시대를 이제 샬롬의 부재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네. 예수님과 함께 딱 조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적 접근으로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도 사실 위로하고 공감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만 네. 이 상담과 위로해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입지 못하면 우리 성도는 이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자녀 교육을 건강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네네. 일반적 접근은 분노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네. 자신의 마음을 챙겨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연에서는 현재 동생은 누나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라도 차별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단순히 누나는 안 맞는다는 게 부럽기도 했을 거고 우리 노크 토크 식구들 중에는 형제들 사이에 혹시 차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넷째였는데요. 제가 지금도 길을 잘 잃어버리지만 그때도 집을 잘 그렇게 못 찾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를 워낙에 많이 다니니까 전학도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6번 다녔는데 그래도 한 번 갔으면 데리고는 한 번 와야 되잖아. 데려다 주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경찰서를 파출소를 찾아가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찾아가잖아요. 심지어 이제 저희 집까지 경찰이 딱 데려다 주잖아. 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없어졌다는 걸 몰라. 아무도 몰라.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을 이 길을 잃어버리고 그 아저씨가 데려다 주고 하니까 한 번은 그 아저씨가 경찰이 저를 짜장면을 사주면서 괜찮다. 꿋꿋이 살아가라. 넌 힘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먹었던 짜장면집이 저희 엄마가 하는 짜장면집이었죠. 이게 저는 늘 존재감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언니는 너무 예뻤고요. 네. 그다음에 오빠들 둘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요. 저도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오빠들에 비하면 잽이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다가 언니 오빠들은 되게 잘생기고 예뻤어요. 저희 집에 이제 쟤는 누구예요? 이게 저죠. 예. 저는 반대로 이제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차별은 없지만 이제 외부에서 오는 차별들은 있었죠. 학교에서 1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생님에 대한 차별,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안 계심을 조금 이렇게 얕잡아 보시고 얘는 아버지가 안 계셔. 그래서 좀 더 그 선생님도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유를 나눠줘요. 기초생활 수급자 친구들한테 우유를 이제 방학 때마다 먹으라고 정부에서 나눠주면 그 우유를 줄 때 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초생활 수급자 레온이 와서 받아가. 어머머. 이러면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의 차별. 그리고 이야. 다른 친구들은 문제를 다 풀었는데 저만 못 풀었어요. 제가 수학 부진하였거든요. 못 풀었는데 저의 손등을 쇠자로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런 차별. 근데 차별치고는 거의 학대 수준의 차별이었죠. 그리고 너무 비교육적이네요. 선생님이 싸대기를 때렸었고 그런 이제 뭐 어릴 적에 이제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집에서는 이제 말도 못하고 왜 말을 못하냐면 어머니와 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선 사랑받고 있고 엄마랑 나랑은 옹기종기 모여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기자기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차별이 좀 많이 슬펐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외동이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잘 컸다. 근데 누나한테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동생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동생이 왜 마음의 문을 완벽히 닫아 걸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집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여러 번 도움을 청했음에도 늘 거절당하거나 묵살당하거나 혹은 도움을 줄 수 없는 자의 존재는 네.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그게 누나였던 것 같은데 이랬을 때 더 이상 나를 도울 자가 없다 그랬을 때 내 입의 문을 닫고 마음의 빗장을 닫는 건 뭐 당연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마치 동생이 굉장히 누나를 미워하는 것 같잖아요. 네.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기력한 누나가 원망스러울 수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렇다고 누나가 나도 남자인 나도 이렇게 두려운 부모님 앞에 갑자기 뭐 안 돼 하고 나서는 것도 그쵸.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고 공포는 동일하게 느끼는 거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상대적으로 나는 내 부모에게도 차별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폭력을 당하고 있고요. 내 누나에게조차 차별적 대우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를 중심으로 볼 때는.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형제간으로서나 혹은 부모 자녀간으로서나 어떤 창구도 열린 창구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가운데는 하나님도 없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문은 뭐 한 번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프로그램 제목처럼 계속 노크를 해야 되죠. 포기하지 말고. 네. 예, 우리 가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동생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이 가정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기를 계속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정의 샬롬은 정말 이 부모와 뭐 소통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네. 성령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심을 네. 빨리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가정을 정말 깊이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현재성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그 닫혀있던 그 동생의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리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부모 말고 형제들끼리의 다툼은 그렇지만 네.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측면인데 저희가 성경에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애들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어떤 사례를 좀 봤었냐면 이 엄마가 사람들 심지어 제 앞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애가 한마디 딱 잘못한 것도 없어요. 엄마 말에 살짝 소리를 내면서 끼어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애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아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네. 고등학교 2학년 덩치도 큰 아이인데 근데 걔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따로 상담을 하면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뺨 맞는 게 일이야. 더군다나 이 엄마가 공개적으로 아예 뺨을 계속 때려요. 얼굴을 때린다는 건 수치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 아이를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내 밑에 마치 무슨 감정의 노예처럼 이 아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상담을 해서 지금 네. 8년째 상담을 했고 상담은 거의 이제 마무리 과정인데 이 상처가 얼마나 깊으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요. 우리가 부모들이 생각하는 통증 그 이상의 통증을 피해자인 아이들이 갖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다. 그리고 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 친구 안에 이 친구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네. 제가 이제 미술 치료를 하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아이 밑에 있는 분노가 네. 새카맣게 그런 검정이 없어요. 새카맣게 해서 거의 뒤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 부모에 대해서만 표현될까요? 아니요. 사회적으로도 노출이 되죠. 관계상으로도 노출이 되죠. 굉장히 이거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미지마저도 만들어내요.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폭력적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나의 세상의 전부였던 이 부모가 나의 하나님으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이런 사례가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난 사례고요. 이후에 종교적 그 방향까지 모양까지도 향방을 결정짓기 때문에 중대한 주제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다 쓸어버리신 하나님, 나를 죽여버리신 하나님. 그렇게 여기는 친구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그렇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되게 교수님 말씀처럼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빨리 해결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남매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족이 늘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네. 나쁜 가족도 있어요. 그 나쁜 가족을 다 회복시켜가지고 같이 딱 묶는 거 이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행복의 퍼즐일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게 잘 되지 않는 가족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일방적 공격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나락에 빠뜨리는 이런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독립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 누나가 감각을 잊지 않았어요. 동생에 대한 사랑의 감각과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나만 탈출해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하면 동생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잖아요. 가능하면 독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찾아올 것 같으면 더 멀리 도망가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안타까운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공격적 가족을 견디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능하다면 우리 누나가 경제 생활을 조금 할 수 있게 된다면 동생을 어느 정도는 함께 이렇게 좀 외부로 분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그럴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장기적인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던 사람들은 네.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 분노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기 때문에 심리치료 받으셔야 돼요. 요새는 상담실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뭐 정한데 생명의 전화라든지 우리 노크토크 2%가 바로 이런 프로잖아요. 네네네. 그러나 단기면 안 되고요. 꾸준히 계속 커다랗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의 심리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 무료 상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움 청하셔야 되고 전화하시면 이 사회가 이제는 회복의 제스처, 회복의 그 구조를 갖추어가고 있거든요. 꼭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혼자서 찾아오기 좀 그러면 누나가 또 같이 함께. 누나도 받아야 돼요. 아, 누나도 받아야 돼요? 누나도 폭력의 피해자고 간접적으로 폭력을 보면서 성장했잖아요. 이 역시 피해자입니다. 그럼요.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해서 떠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또 그 안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누나가 이제 성인이니까 네. 이제 부모에게 이런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가족 회의 같은 거 말이죠. 예, 그래서 좀 의제로 한번 좀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규칙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우리들한테 자녀들한테 욕을 하게 되면은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욕을 하게 되면 어떤 조금 규칙이나 페널티 같은 거를 좀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또 우리들도 부모에게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과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좀 가족 회의의 형식을 빌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또 자녀를 노여워하지 않는 그 부모의 모습을 가족 회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풀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이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족이니까 가족회의 저희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상담을 직접 받으러 가야 되고 그리고 뭔가 전문가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누나도 또 누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답답할 때 답을 빼면 답이 보인다. 근데 이게 너무 이런 언어 유희도 그냥 이들에게는 그냥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안 와닿죠.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저 누나나 남동생은 지금 고통의 멍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조언도 이들한테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직접 찾아가서 결국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구하고 정말 찾아가고 내가 두드리면 정말 그런 것들이 열리면서 내가 좀 정화되고 좀 치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누나가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본인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가족회의를 하는 것 저는 정말 가족회의를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 폭력적 부모가 가족회의에 함께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관건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둘만의 회의도 가능합니다. 동생에게 우리가 메신저 같은 것도 쓸 수 있잖아요. 해가지고 누나가 너와 함께 독립을 준비할 거다. 같이 같은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가져가는 거 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치료받고 같이 독립하자. 얼마 안 남았다. 누나가 직접적으로 뭘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긴 한데 널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죄책감보다도 함께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SOS를 치는 것만으로도 이 누나는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동생하고 협업을 잘 하셔야 되지만 협업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동생 입장으로서는 누나도 나를 돕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치료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담 그게 대수겠어 뭐 해도 별거 아니더라 했지만 우리가 상담자만 잘 만나기만 해도 탈출구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선택할 때 이 아이가
새로운 진로를 선택할 때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도움의 창구들도 여러 부분에서 상담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성인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알아보고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나가 이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누나가 네. 그 가정에 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자신의 삶으로도 얼마든지 바쁠 수 있고 동생 네가 알아서 해 이럴 수도 있고 이 가정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로 그냥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동생을 아끼는 모습 일단은 응원을 보내고 싶고요. 네. 그렇게 본인이 이제 각성을 했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또 동생을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트랙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생만을 위한다고 이렇게 부모님을 또 너무 서운하게 하면 부모님과 또 계속 적대시 될 것 같고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학대를 받아왔고 저 역시 청소년기 때 아버지가 저희 가정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부재가 저 자신에게 굉장히 힘들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이 신앙적인 삶 속에서 아버지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저도 많은 그 정서적 학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누나가 이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고 인지했다면 동생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네. 또 부모님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동시에 가져가되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 이 과정을 뚫고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상처 입은 자가 결국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저희만 보더라도 그 희망을 조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만의 특별한 솔루션을 통해서 무너진 이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가족의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기도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가정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진심을 담은 기도 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연의 주인공 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연 주인공 동생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보듬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들을 대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봤을 때 잘못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 사연의 부모님도 동생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처럼 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 고민 사연이 도착을 해서요.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엄마가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라고 돈을 주셨어요. 일단 돈을 받아서 나오긴 했지만 솔직히 딱히 갈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혼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놀라서 일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메시지를 보냈죠. 엄마가 나 친구들이랑 노느라 핸드폰 이제야 봤다고. 그랬더니 뭐하고 놀고 있냐며 친구들과 놀고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 집에 갈 때까지 엄마의 톡을 읽지 않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친구들과 오늘 뭐 했냐며 파티는 즐거웠는지 묻고 자꾸만 사진을 보여달라고 저를 졸졸 따라다녀요.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를 피하게 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엄마에게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속상해하고 실망하시는 모습은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왕따, 따돌림 이런 말은 이제 그냥 일상 언어가 된 것 같아요. 현재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그러나 아이들의 관계 패턴을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런 모양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자석 있죠? 네. 자석이 이렇게 있다면 어떤 자석은 자력이 세고 어떤 자석은 자력이 약하잖아요. 자력이 약한 이 자석에 아주 쇠 덩어리들이 간실히 줄줄이 붙어있는,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붙어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간히 힘을 다 쓰는 것. 그게 요새 아이들의 이 관계의 패턴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네. 혼자 남겨지면 얘는 이상한 애인 건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뱃속에서부터 혼자인데 혼자 있으면 뭐가 이상해요. 성인이 돼서는 혼자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놀랍게 이 또래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춘기 시절에는 혼자 있으면 얘가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혼자 있다고 문제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친구가 없으면 얘는 사회생활을 포기하거나 사회생활을 망친 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런 불안을 가족도 가지고 있고 아이들 자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왕따 피해자를 입은 아이들이라고 전 봐요. 그럼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을 겁니다. 그게 유치원이건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고등학교든 심지어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은 모두가 다 이 혼자됨에 대한 두려움, 이 사회가 우리에게는 당연한 단어로 준 이 왕따라는 것의 피해자라. 그러면 어떻게? 전 국민이 피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왕따를 두 가지 왕따를 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왕따는 네. 다수가 한 명을 왕따시키는 거. 두 번째 왕따는 한 명이 다수를 왕따시키는 거. 오. 그 왕따 두 가지를 경험해 봤는데 네. 그 첫 번째 왕따는 저 중학교 때 이럴 때 전체 이제 애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야, 쟤는 전따죠, 못생겼어. 전따. 아. 전따. 그리고 쟤는 공부를 못해. 그리고 쟤는 뭐 부모님이 안 계신데. 그리고 쟤는 실제로 바지에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그런 친구 보면서 왕따를 시키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런 친구를 왕따를 시키고 실제. 그런데 여기에 반면에 한 명이 다수를 왕따시키는 그 왕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왕따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붙어요. 아, 나랑 놀아줘. 하지만 얘는 자존감도 세고 미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는 진짜 치명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뒤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왕따시키는 친구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맞아요. 청소년기에 따돌림을 당하면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마음을 완전히 닫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네. 이 친구의 사연을 보면서 어떤 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친구들하고의 관계는 꼭 그렇게 수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생파에 지금 혼자니까. 근데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또 생파 혼자 하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이렇게 사연을 여기다 우리 굿TV 더군다나 우리 노크토크에 네. 이제 보낼 때에는 이 친구는 적어도 몇몇 또 다른 특징은 눈에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른들하고의 관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의외로. 또래 관계는 어려운데 어른들하고 소통이 쉬운 친구들이 있어요. 또 또래 관계는 어려운데 애들하고 소통은 또 괜찮은 그런 친구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거나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관계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래는 또래와 잘 지내. 이게 진짜 관계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만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어떻게 굉장히 두렵겠죠. 앞으로도 내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실패자로 느껴질까 봐 실패감도 있겠죠. 그렇다 생각하면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성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평생 눈치 보며 살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위축되겠죠. 불안하겠죠. 우울하겠죠. 그렇다 보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축된 심장이 관계를 밀어내는 대인공포가 생겨날 수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 우리가 더 심각하게는 또 다른 관계에서의 여러 정서적 분열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또래 관계를 못한다에 대한 정의부터 좀 새로 시작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친구가 지금 문장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친구가 아니에요. 어린 친구예요. 네.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초등학생도 첫째, 이
아이들과의 관계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네. 이 친구뿐만 아니라 많이 겪어요. 두 번째, 이런 친구들이 또래 관계는 약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세대와의 관계는 다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누구나 다 혼자 하는 경험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 느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뭐 전따 은따 뭐 이런 것들 많지만 중요한 건 얘가 스스로 이거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 거 아닌가가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은 제가 보니까 벌써 눈치를 챈 것 같아. 아, 이 자식이 말이야, 뭐 이게 혼자야.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얘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혼자 밥 먹으면 2배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지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 아들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이 심각하게 보는 것과 이 당사자가 생각하는 심각성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따 시키는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왕따가 되는 케이스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네. 번째는 본인 자체가 이제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 사회성은 이제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고 네. 또 본인의 이제 상황과 또 다른 친구의 상황이 달라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는 어떤 한 아이도 또래 친구하고는 대화를 잘 못하는데 어른들하고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대학생들하고 자꾸 SNS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수준이 한마디로 안 맞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쟤는 왜 저래? 그냥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조금 유별난 아이가 되어서 그 또래 문화에 접근하지 못하는 아이.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잘 놀다가 네. 본인의 어떤 거슬리는 행동 때문에 이제 집단이 이제 이 아이를 조금 배제하는 경우. 그래서 나쁘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이제 행동의 실수로 네. 또 어떤 오해로 집단에 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왕따가요. 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문제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이 이상한 집단인 경우가 있어요. 동네가 안 좋아. 아하.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럴 거기에 수 있을 보면 것 같아. 네. 아이를 딸을 시키는 그 묘한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주동하는 일인이 반드시 있어요. 야, 걔 웃기더라? 걔 재수없지 않냐? 남이 걔 말이야 엄청 재수없지 않냐? 갑자기 지금 뭐 잘못했나요? 바꿔볼까 그럼? 야, 남이가 별로라고 그럼 레온이가 재수없을걸? 뭐 이러면서 그 주동하는 일인이 있고요. 거기에 또 누군가 손을 딱 얹어. 맞아. 야, 그때 나한테도 막 그랬잖아. 이러면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게 한두 마디가 SNS에 타고 쫙 커져요. 얘는 어떻게? 바로 고립이에요. 그러면 이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시키는 아이들의 심리는 뭐냐? 밀림 속에 이 작은 정글 속에 나는 왕자인 거야. 알고 보니까 침팬지인데 그치. 본인은 스스로가 밀림의 왕자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번에도 누군가를 이렇게 딱 쳐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를 모으면 그게 나에게 파워,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 대단히 안 좋은 거죠. 그쵸. 그걸 선한 곳에 써야 되는데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예요. 이런 방향을 잡는 것도 역시 어른들이 도와줄 일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게 아이들의 기본적인 역동이고요. 또 아이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타깃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봤잖아요. 네. 한 명이 일단 딱 타겟이 돼서 그 주변 애들이 애를 딱 완전히 어느 순간에 물이 한 방울이 딱 들어가면 나머지 기름이 주변으로 쫙 퍼지면서 공동완성이 일어나죠. 도넛이 생겨나잖아요. 이거를 아이들도 본 겁니다. 아, 왕따가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전따가 되면 이렇게 힘들구나. 은따가 된다는 건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이구나. 나도 그 따돌림을 하고 있으면서 그거 뭐냐. 내가 따돌려지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 방법이거든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은 얘는 틀렸어. 그러니까 다르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근데 어릴 때 그런 분별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가 싫어. 얘가 나랑 안 맞아. 얘는 좀 다른 유별난 사람이야라고 해서 왕따를 시키는데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싸움 잘했던 친구가 네. 저를 이렇게 욕하고 왕따를 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의 그 주먹이 무서우니까 자연스럽게 왕따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만나면 걔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내가 왜 어릴 때 너한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냉정하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더 잘 된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냥 순둥이처럼 교회나 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하니까 쟤는
약간 싸움 못하겠다. 교회 다니니까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 싸움 못하는 줄 알아요. 싸움을 안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한다고 거냐? 생각해서 그런지 싸움 못하는 줄 알고 와가지고 찌룩찌룩 건드려요. 그러면 심지어 저희는 그러잖아. 아멘, 할렐루야, 샬롬 막 이러니까 그때 목소리가 이상했네. 약간 변성기 오기 전이니까. 네. 그때 막 이렇게 막 차갑게 안 하고 막 네. 살갑게 해주고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싸대기를 맞으면 이쪽도 돌려줘라. 막 이러니까 그때는 막 멍청하게 당한 거죠. 그러다가 왕따 당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친구가 전화가 와서 미안했다. 그리고 내가 좀 힘든데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막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왕따 시켜왔는데 그 나중에 커서 보면 어떡해 막 진짜 막 손발 오그라들고 자기가 수치심을 느껴요. 심지어 그 자기가 했다는 걸 미안하다고 하고. 진짜 그럴 것 같아. 뒤늦게라도 느꼈으니 진짜 다행이네요. 그래 느꼈으니까 진짜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런 말까지 하긴 좀 조심스럽지만 네. 꼭 그렇게 왕따 시킨 애들이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그 희한하게. 끝이 그렇지. 있어요. 확실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행동의 패턴들이라는 게 단기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반복되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은 입이 무서워요. 경험으로 나온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의 평판이 만들어지는데 사람은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아, 맞아요, 진짜. 그러면 우리도 KBS에서 만났는데 그거 만나니까요.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서 만났잖아요. 제가 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 만날지 모르니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또 내가 또 착함 그게 얼굴에 써 있어가지고 다행히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저를 보고 이렇게 가면서 살짝 운 사람에 웃고 가더라고요. 아, 초면인데. 그래서 제가 네. 아유 저분이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왜 품과 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어려도 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 좋은 심성과 그 아름다운 보석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은 나중에는 더욱 빛나더라고요. 아멘. 빛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눴잖아요. 근데 아이는 자신의 친구가 없다는 거에 대한 슬픔보다 엄마가 알게 될 것 같은 그 슬픔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가장 힘든 게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어떻게 하면 좋죠? 뭐 속상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보고 싶지 않다. 네. 이제 그런 사연인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죠.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양태인데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정말 이 아이가 현재 지금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네. 좀 그 마음을 좀 가지시고 좀 네. 단단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아,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왕따를 당하건 외부에서 문제가 생겨도 애들 중에는 부모님께 얘기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제일 많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혼날까 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 그 안쪽까지 이야기를 쑥 들어가 보면 이렇게 혼내는 부모들은 뭐 엄한 부모님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랑 가운데 크는 애들이 많아요, 요새는. 그런데 어쨌든 밖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마지막 위상이 통하는 곳이에요. 밖에서 모르겠지만 내 집안에서는 공주잖아. 집안에서 왕자잖아요. 모든 가족원에게는 동일해요. 동일하죠? 또 하나는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까지도 내가 그래도 만족시켜야 될 마지막 두 사람. 마지막 1인인 그게 바로 부모고 그게 바로 자녀로 산다는 것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부모가 딱 이걸 알게 되죠. 부모들은 참지 못한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 그럼 어떻게 일이 커져요. 누가 그랬어? 어떤 자식이야? 하고 학교를 딱 찾아가는 순간 나는 공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왕따 사건이 있었어? 이게 이제 공식화되면 공개 왕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2차 불안까지 아이들에게는 함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들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레온 씨. 레온 네. 씨는 부모님께 가장 보여드리기 싫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방송을 하고 있고 나의 그 미래에 대해서 진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너 왜 요즘 무슨 방송하니? 왜 방송에서 안 보이니? 그러니까 사실 걱정을 해주시는 건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게 걱정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몸이 아프다는 걸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프다는 이야기로 매일 하루에 3-4통씩 전화를 하시면서 괜찮니? 약은 먹었니? 근데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데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게 오히려 또 걱정이 되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고 그런데 엄마는 또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쵸, 맞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분인데 당연히 걱정해도 될 어머니신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또 엄마가 전화 와 있으면 혹시나 엄마가 무슨 일 있는 건가 이런 걱정도 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너 아프니까 병원은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아프다는 말을 안 해요. 저는 이해가 맞아요. 가는 게 저도 아들이 그렇게 많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네. 항상 걱정이 저게 똥은 제대로 닦나 해요. 이게 부모들 입장이라는 게 아니 애가 왜 뒤처리를 못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하죠. 뭐 이제 충분히 성숙해가지고 성인이 되었고 이제 대학도 다니고 있고 멀쩡히 사회생활 하는데도 부모 마음에는 모든 것이 걱정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 또 레온 씨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레온 씨는 늘 엄마 걱정을 하네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켜야 될 사람. 그 마음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개그맨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쑥스러움도 굉장히 많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제가 어떻게 개그맨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큰 소리를 치고 나는 개그맨이 될 거야. 그럼 네가 무슨 개그맨을 해? 진짜 당당하게 이제 그게 얘기를 개그야, 그랬지. 그래, 이게 개그야. 그래서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엄마는 과연 네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의문도 있었고 저한테 안심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이제 서류에서 떨어지고 막 그런 모습에 좀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떳떳하게 얘기하고 왔는데 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미안해 막 엉엉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 엄마는 너 떨어질 줄 알았어. 이래서 더 이제 제가 안심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그맨이 되긴 했는데 꿈에 대한 그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가는 그 부분이 좀 보여드리기가 싫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 모습을 부모님께 들켜버렸다면 이때 아이가 받게 될 상처는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애가 하는 걱정은 부모님이 걱정할 것도 있지만 네. 아 나는 집안에 들어와서도 이제 바보가 되었구나 왕따라는 게 알려졌구나 이런 네. 마음이 들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이제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밖에 있다가는 집에 들어가면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 그러면 집안에서도 나는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나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부적응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본다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현저하게 꺾이죠. 그럼 어떻게? 이 아이는 학교도 갈 수가 없고요. 집에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이 아이는 학교와 이 집이라고 하는 문지방 사이에 서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사이에 서서 오줌을 싸게 생긴 겁니다. 네. 이럴 때 얘가 겪게 될 이 혼돈의 심정과 이 중간에 왜 아무 곳에도 소속이 없을 때의 그 붕 뜬 느낌 이거를 이 아이가 겪어낸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네. 가족들이 해야 될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되게 리스펙하는 게 네. 이 친구가 이런 사연을 보냈다는 건 그럼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신통방통 기특기특이에요.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린 친구가 보냈는지. 그러니까 저는 아이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는 되게 용기 있는 친구예요. 착하고 용기 있는 친구고 네네. 걱정도 많지만 약간 이게 불편하게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둔감한 친구예요.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생파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엄마가 알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효녀예요, 그러니까 효녀. 나는 괜찮거든. 근데 엄마가 난리예요. 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전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가 아예 스스로 그냥 마음 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친구가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무념무상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없이 혼자 밥을 먹어도 밥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뭐 전학을 또 워낙에 많이 다니니까 네. 저기 전학 갔다가 이 두세 달 있으면 또 전학 가야 돼요. 또 조금 있으면 또 전학 가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친구를 사귈 생각도 못 하고요. 네. 짧은 시간 짠 하고 그다음에 안녕하면 끝이야. 그렇게 몇 번 하고 지나고 나니까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소중하긴 하지만 네. 관계는 금방 끝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또 금방 배웠어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런 때거든요. 그래서 조금 철이 빨리 난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뒤로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이 뭐랄까 고독한 미식가라고 할까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외로운 사람이다. 그래도 아플 건 아프다. 아플 건 아프다. 지금 사연의 주인공은 지금의 상황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을까, 숨기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지금 고민에 빠졌거든요. 저는 뭐 네.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친구가 좀 없는 편이긴 한데 나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 엄마 걱정하지 안 해도 돼.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또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겠죠. 네. 그러나 오히려 조금 솔직해지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친구가 없는 주제가 지금 사연을 주신 분만의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 번잡한 세계 속에 다 고독자, 혼자 남아있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친구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외로워지는 건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 없으면 모두의 주제이고 모든 청소년들의 이슈이지 이 아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친구가 평생 친구가 한 명도 없었냐고요.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만남과 사귐의 경험, 교제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남자 동성이건 여자 동성이건 남녀 사이건 어떤 사이건 간에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다음번에 반드시 지금이 아니더라도 꼭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모색하면 된다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문제 없어요. 네. 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거든. 이 문제는 그냥 두어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상담의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미치겠어. 일상이 막 흔들리고 일상이 막 깨져. 이건 상담 받으셔야 돼요. 이런 대처와 이런 아주 적극적 위로가 필요하다면 이때는 상담을 받으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럭저럭 일상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간다. 내 감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 뭐 나쁘지 않다. No problem. 그럼 만약에 자신의 아이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부모다움을 네. 잃지 말아야죠. 많은 부모님들이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 같은 부모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부모 같은 부모는 뭐냐면 좀 바람이 불어도 조금 큰 나무처럼 그 자리에 이렇게 있어주는 거. 바람이 불어도 그냥 찰랑찰랑 물이 넘치지 않고 큰 호수처럼 잔잔하게 있어주는 거. 네.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힘들어할 때 같이 발끈해서 막 소리 지르고 또 너는 왜 그러냐 또 아이한테 또 탓을 돌리고 또 어떤 엄마가 자규적으로 친구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부자연스러운 모습보다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엄마도 그랬어 하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위로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노크토크의 주인 대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이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또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아이가 혼자 생애를 보내건 또 아니면 누구 많은 친구들과 생애를 보내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신의 생일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일 파티는 네. 누구랑 보내느냐가 아니라 왜 자신이 태어났고 또 인생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매번 사연을 들을 때마다 이번엔 무슨 솔루션을 제시해 줄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좋은 솔루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이야. 그리고 또 살면서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하나님 음성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세요. 주님의 노크 소리가 들릴 거예요.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기도 편지 누가 써오셨나요? 오늘 제가 써왔습니다. 아, 정말요? 그냥 네. 봤는데 이렇게 레온 씨가 써왔어요? 제가 써왔어요. 네. 제가 써왔는데 네. 사연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또 좀 아프고 좀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한다는 네네. 생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쓸쓸하게 생일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도 내 손 잡고 같이 가주셨죠? 나 홀로가 아닌 나 주로, 나 혼자가 아닌 같이 가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는 어머니께도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용기를 주십시오.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용기, 어머니에게 자녀로서 당당히 얘기할 용기,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당당히 말할 용기,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문제 삼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용기,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뀌고 아름답게 갖고 나갈 용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노크토크 시끄러워 함께 한 지가 벌써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사연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다들 어떠셨어요?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네, 입장에서 네. 뭔가 이런 사연들을 듣고 이 내재되어 있는 이 개그감을 그렇죠. 이 내려가기라, 이 네. 누르기라 이게 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사연을 들으면서 음. 저마다 너무나 살아가면서 힘든 게 많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러는 것 같아서 네, 네. 다시 한번 또 저를 돌아보고 저를 또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나가는 목사님. 사람은 네. 우리의 고민이나 상담의 어떤 제목이 되지 않잖아요. 네. 늘 우리의 주제는 가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이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고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단에게 지지 말고 네. 우리 성령 하나님과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이 가정을 사랑의 정원으로 잘 갖고 나가는 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랍니다. 아멘. 네. 저도 요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관계에 대한 거거든요. 결국 모든 문제는 다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근데 살아가면서 맺은 이 수많은 관계들 중에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목회자 가정들은 비밀이 많아요. 뭐만 하면 목사아들이, 뭐만 하면 목사딸이. 요새 애들 표현으로 난민갱이에요. 근데 24시간 자녀에게 노출된 그 목사님의 삶은 사실 똑같은 인간이고 그냥 똑같은 아빠이거든요. 저도 역시 뭐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를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아내분은 네. 몇 점이라고?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나요? 침 삼키셨어요. 네. 침 삼키셨어요. 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중간고사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공부 안 해.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하고 딱 때리려고 한 순간에 목사님 손을 딱 잡고 애가 그런 말 했대요. 나 때리지 마. 예수님 거야.